오늘 다시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가 아주 그냥 무섭게, 코스피만이 아니죠. 다우존스, 미국 나스닥 시장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지금 막 불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어떤 분들 말씀처럼 3,000선도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000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 10%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2,600 넘었으니까 2,900 안팎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이 그래프 가져와가지고 아마 3차 상승 국면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월말 기준인데요. 80년대 말에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죠. 특히 86년, 88년에 3조 원이 있어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이때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다. 그 정도 증권 시장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기업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거의 10년 이상 500, 1000 박스권보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IMF 경제위기 겪었다고 저점 통과하고 1000선을 돌파하고 또 2000 넘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미국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폭락했다. 폭등 V자형 반등을 했죠. 그리고 사실상 2011년부터 작년까지는 코스피 평균이 약 2070 정도로 별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계속 그 제자리 걸음장이었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그 3차 상승 국면이 이번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때 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우리 경제가 지난 5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식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은행이자가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를 또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이다. 한 18.3%거든요. 그런 국면이 시작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막 계속 올라갈 것인가. 네.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제가 이 HP 필터로 통계하는 기법에서 이 녹색 선이 장기 추세예요. 네. 추세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난 10년간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장기 추세선에서 이아래로 10% 변동성이 넘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밑으로 폭락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선에서 상당히 한 15% 정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주가는 저는 내년까지 최소한 상승하려고 보는데 네. 너무 서둘러 투자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다. 예. 네. 좀 단기적으로 추세에서 너무 벗어났거든요. 네. 이 간격을 조금 좁혀야 됩니다. 이 간격을 좀 좁히려면은 주가가 조금 제자리 걸음 하든지 이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돼야 되는데요. 4분기 경기는 그렇게 코로나가 지금 재차 확산되면서 그렇게 빨리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거리를 좀 좁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교수님 나오신다고 구독자들한테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좀 질문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몇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좀 드리면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승 추세가 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닥이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코스피가 더 갈 것이냐 혹은 성장주가 더 갈 것이냐 가치주가 더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코스닥이 세계 주가 중에서 보니까 나스닥 다음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내년에는 우리 주식시장을 개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한국의 대표주들, 그냥 가급적인 우량 대형주를 살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나을 것이다. 코스피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냐 성장주냐 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새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돼가지고 친환경 산업, 뭐 2차 전지 지금 계속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조정 거치다가 저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저는 사실 그동안 못 올랐던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됐거든요. 근데 그런 업종들을 보니까, 종목들 보니까 뭐 PBR이 0.4배, 뭐 PR이 5배 안팎이거든요. 예, 이런 주식들이 내년 저는 최소한 하반기 가면은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떨어지고 코로나 진정되면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업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저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하락하고, 뭐 이런 측면 보면은 제조업보다는 내년에 서비스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못 올랐던 그 내수주들이 요새 주식시장에서 뭐 좀 꿈틀거리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 같은 거, 유통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저는 상대적으로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난번 시간에서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조만간 조정이 올 것이고 그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거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로 뭐 어떤 조정보다는 계속 상승을 해왔거든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조정은 앞으로의 일인가요? 아니면 그게 좀 또 이렇게 바뀌신 건가요? 예, 제가 좀 조정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최근에 그 조정 없이 올라가 버리는데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코스피 추세하고 실제 코스피하고 너무 지금 벌어졌거든요, 간격이. 그 다음에 경기에 지금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가 보면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와 관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일평균 수출도 20억 달러 넘어서면서 작년보다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경제 지표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좀 더 벌어졌어요. 지금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괴리가 좁히는 과정이 좀 전개될 수 있다. 예. 근데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지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승 과정에서 늘 그 상승 과정에서도 조정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 틀리겠지만 그냥 데이터상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폭의 조정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크게 보면 한 5% 안팎, 뭐 이 정도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난 5월을 저점으로 지금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모두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근데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 확장률이 평균 33개월이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판단하면 지난 5월이 경기가 저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니까 조정을 보이더라도 큰 폭 조정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내년 초 상승장 이후에도 계속 주식을 모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상승 내년 초까지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럼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계속 주식을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예. 하나 모았네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여기서 뭐 3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느 때든지 우리가 꼭 배당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배당 주식. 예. 지금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가 약간 넘는데요. 은행 이자는 지금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은행 이자 생각하고 코스피 배당 수익률 생각하면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주식 중에서도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4, 5%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런 종목들은 별로 뭐 PBR이 0.4배 정도, PR이 5배밖에 안 되니까 절대 가대평가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는데 그런 종목 사가지고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상승장 이후 뭐 횡보를 가든 뭐 약간 하락을 하든 어쨌건 배당 주식 위주로의 포트폴리오를 예. 짜는 게 좋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 예. 이분이 계속 이어서 어떤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이렇게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종목은 예,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원화 가치가
앞으로 한 4년 동안 상승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이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고 그러면 저는 4, 5년 후에 900원 초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율이 떨어질 때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이 더 많이 올랐었어요. 아, 과거에? 예. 네. 근데 그런 내수주들이 지금 상당히 이거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종목을 고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지금 앞으로 4, 5년 한 4 내지 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 보면은 코스피 수익률은 그 명목 성장률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높았어요.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4 내지 5%로 뭐 장기적으로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4 내지 5% 보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그런 그렇죠. 말씀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은행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은행 이자 뭐 1%도 안 되거든요. 뭐 5, 6배. 굉장히 저는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본식으로 저금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내년에 금리가 조금 오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저축이 투자보다 남아돌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계속 하향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게 4 내지 5% 수익률도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다. 제가 명목 성장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저 국민연금이 그래도 투자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에서 작년까지 19년 작년까지인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6.03%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근데 명목 경제성장률이 6.08%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도 앞으로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3, 4%로 떨어지면은 그 수익률 이상은 크게 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 4 내지 5%도 결코 낮은 수익률은 아니다. 네,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증시에 예탁금으로 들어온 게 70조인가 뭐 넘어섰다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자금의 성격을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월 달처럼 뭔가 낮아지는 어떤 상황이 오면 들어갈 돈이지 예. 상승장에 투입할 돈은 아니다. 예. 예, 그런 성향의 돈은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뭔가 하락의 어떤 이유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분들, 인버스 투자한 분들이 워낙 많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상황을 보면은 뭐 팬데믹 현상,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시장에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니까 네. 뭐 이중 경기, 이중 침체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올 4분기 내년 1분기 경제 지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식 때문에 조정을 벌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변수로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남중국의 그 다음에 대만 쪽에서 미국 대선 새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상적 충격이 오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뭐 그런 시기가 온다면은 지금은 경기가 상승 국면이니까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다시는 봉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이 쌓여 있고 예. 공포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지금 뭐 봉쇄하는 곳들도 늘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확산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예. 치료제가 나오고 뭐 긍정적인 얘기가 들리고 이게 막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네요. 뭐 현재는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죠. 네. 근데 미래는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그거를 좀 예방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평가하면서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 현재하고 미래 괴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가 좀 좁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이 여기저기서 지금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현실화돼야 되죠. 우리가 맞는 시점까지. 그렇게 되면은 거리가 좁아졌다 주가가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하는데 또 한 번 이제 상승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성장 펀더멘털 자체는 성장 쪽으로 돌아섰기 예. 때문에 예. 약간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늘 이 상승 추세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거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내년까지는 별 걱정하지 말자. 내년 예. 하반기 말까지. 예, 특히 내년 상반기가 더 좋고요. 상반기가 예. 더 좋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내다 보면은 좀 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2022년 하반기, 2023년은 또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8년 이번 뭐 2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중앙은행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경제 주체가 너무 부실해졌거든요. 그래서 가계 우리나라 부실해졌죠. 중국, 인도 기업 부실해졌죠. 미국 정부 부실해졌죠. 이 부채에서 한마디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꺼지는 계기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저 미국 경제학자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마틴 울프 같은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앞으로 인플레가 올 수가 있다. 인플레가 오면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미 연준이 초기에는 금리 안 올 겁니다. 근데 인플레가 어느 수준 넘으면은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올리면은 이 부채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당장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단기 계획도 세우고 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요. 뭐 장기 계획 세울 때 이런 점도 좀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자체는 인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로금리 상황이지만 시중 은행들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 금리는 이미 인상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금리 인상의 방식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미국 중앙은행도 사실 시장 금리에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하고 제가 인과관계를 구해보면요.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인하됐었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도 인상됐었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이 중앙은행 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미국 국채 수익률도 뭐 0.6%까지 떨어져 지금 0.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오르느냐? 미래의 경제 성장이 올라갈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예, 그걸 미리서 반영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실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면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실질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 대응 변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이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지나치게 경제력에 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낮다. 그건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른다면 이게 역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내년까지 금리는 크게 안 오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2022년 하반기, 2023년 가면은 물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네, 그때는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네요. 의미를 두기는 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예, 네. 예금할 때는 그거로 지금 대출 받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내년까지는 아마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 보통 한 2.9% 정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3% 안팎 전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1.6%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실질 경제 성장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데 뭐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이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좀 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내년까지는 뭐 조금 오르는데 그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제로 금리고 1%대 금리인데 무슨 대출 이자가 이렇게 비싸냐고. 네, 알겠습니다.